저는 한도연입니다. 올해 78빈 평범한 은퇴 약사죠. 서울 종로에서 40년간 약국을 운영하다가 70이 되던 해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성북구 아리랑로에 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 경숙이는 3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며 제 손을 꼭 잡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덕분에 아내가 남긴 유산과 제 퇴직금, 그리고 약국을 정리하며 받은 권리금까지 합쳐서 꽤 목돈이 생겼죠. 특히 성북구 일대 부동산이 최근 들어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상가, 건물 두 채만 해도 지금 시세로는 15억 정도 됩니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집 정리를 하려고 안방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낡은 나무 서랍장 맨 아래 칸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경숙이와 연애할 때 주고받던 편지들이었죠. 손때 묻은 편지지를 펼쳐보니 30년 전 아내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혹시 내가 나이 들어 길을 잃게 되더라도 당신이 나를 꼭 지켜주리라 믿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끝까지 당신 편에 서 있을게요. 우리가 함께 모은 모든 것들도 우리의 마음도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낼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왠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요즘 아들 도진이와 며느리 미영이가 자꾸 제 재산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처음에는 아버지 건강이 걱정된다며 시작했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북구 일대가 재개발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거든요. 그때부터 도진이가 부쩍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서류들은 저희가 보관해 드릴게요. 40년간 온갖 의약품을 다뤄온 제가 그렇게 건망증이 심하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약사 면허를 유지하려면 매년 보수 교육도 받아야 하고 의약품 관리법도 계속 바뀌는 걸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해온 사람이 갑자기 치매에 걸릴 리가 있나요? 며느리 미영이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같은 곳도 미리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혼자 계시기엔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최근에 뉴스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2020년 강북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었죠. 그때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을 보니 그런 일이 꼭 남의 일만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접어서 서랍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경수가 내가 걱정했던 그 일이 정말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내야겠어. 아내와의 그 오래된 맹세처럼 우리가 평생 잃고 온 것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성북구청에서 보낸 재개발 관련 안내문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소유한 땅들이 모두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시세만 해도 지금의 몇 배는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들 내외가 갑자기 저를 걱정한다며 나서는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평소 습관대로 거실의 스마트 스피커에게 내일 날씨를 물어봤습니다. 도진이가 몇 달 전에 사다 준 건데 처음엔 사용법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꽤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뉴스도 들어주고 옛날 가요도 틀어주거든요. 내일 서울 날씨 알려줘. 네, 내일 서울은 맑고 최고 기온은 영상 15도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에 저장된 음성 파일이 하나 더 있더군요. 호기심에 재생해봤는데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의 목소리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 달 안에 서류만 제대로 맞추면 성북구 그 노인정 부지는 완전히 우리 손에 넘어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계산적인 톤이었죠. 한도연 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 말이에요. 재개발 확정되면 시세가 몇 배는 뛸 텐데 지금이 기회죠. 미영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아직 정신이 너무 멀쩡하세요. 치매 진단서를 받으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 며느리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진찰 몇 번 받으시고 적당히 약물 처방받으시면 금방 진단서는 나올 겁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의 동의서예요. 보호자가 치매 초기라고 주장하면 의사도 쉽게 진단서를 써주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스피커를 제대로 조작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공모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음성은 분명히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정 부지 개발 승인이 나면 최소 50억은 될 텐데 그 돈이면 우리의 유학도 보내고 강남에 아파트도 살 수 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한도연 씨만 적절히 처리하면 모든 게 해결되죠. 요양원 입소시키고 성년후견인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피커를 끄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40년간 동네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졌던 저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 한다니. 그것도 제 아들의 아내가 말이에요. 문득 작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2020년 포항에서 가짜 사업가가 고령자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사건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때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기꾼이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점만 달랐죠. 그날 점심 도진이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컨디션이 어떠세요? 미영이가 걱정이 많더라고요. 혹시 건망증 같은 증상은 없으신지?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뭔가 어색했습니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나이 들면 누구나 깜빡하는 게 있지.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도진이도 이 음모에 가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조기검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도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반응을 살피는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아들도 이미 이 계획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40년간 약사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싸움에서 져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틀 뒤 미영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같이 가요. 요즘 치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기회에 그들의 계획을 더 정확히 파악해보고 싶었어요. 미영이가 데려간 곳은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개인 신경과 의원이었습니다. 성북구에서 강남까지 1시간을 달려서 갔죠.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야 하나? 제가 묻자 미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원장님이 치매 전문의로 유명하시대요.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좀 멀어도 좋은 곳에 가야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영이가 계속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을 비비적거리고 자꾸 시계를 보더군요. 접수 직원과도 뭔가 익숙한 듯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김 원장님 계시죠? 네, 계십니다. 미리 연락받고 준비하고 계세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중년의 의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도연 선생님 오셨네요. 며느님께서 미리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셔서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환자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미영이의 말만 듣고 미리 결론을 내린 것 같았어요. 40년간 의료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진료라면 환자의 증상을 먼저 들어보고 신경학적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매 영상 촬영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죠? 길도 자주 잃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의사가 유도신문하듯 물어봤습니다. 저는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나이가 드니까 예전만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를 했습니다. 날짜 맞히기, 단어 기억하기, 간단한 계산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인지 모든 질문에 틀림없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의사는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제가 틀리기를 바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요. 일단 치매 초기 진단을 내리고 약물 치료를 시작해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요. 의사 선생님. 제가 검사에서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치매 진단을 내리시는 거죠? 제가 항의하자 의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의 관찰이 더 중요합니다. 며느님 말씀으로는 집에서 자주 이상한 행동을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저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아버님. 요즘 밤에 돌아다니시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밤에 돌아다닌 적도 없고 같은 말을 반복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시나리오가 어디까지 짜여 있는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진단서에는 분명히 경도인지장애, 치매 초기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에는 도네페질이라는 치매 치료제가 적혀 있었어요. 약사 출신인 제가 모를 리 없는 약이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미영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이제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으로 김 원장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몇 년 전에 허위 진단서 발급으로 의료진 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더군요. 2021년에는 보험 사기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40년간 환자들을 돌봤던 제가 이런 허위 진단의 희생양이 되다니.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들의 다음 수가 무엇인지 기다려볼 차례였습니다. 진단서를 받은 다음 주부터 저희 집에 간병인이 왔습니다. 윤정이라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고 차분해 보였거든요. 어르신, 저는 윤정희입니다. 앞으로 어르신 돌봄을 담당하게 됐어요. 불편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정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 며칠은 평범했습니다. 정희는 집 청소도 깔끔하게 했고 식사 준비도 정성스럽게 해줬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정희가 제 서재 책상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더군요. 정희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르신.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낮에 못한 걸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청소를 한다면서 왜 제 개인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을까요? 그 서류 중에는 부동산 등기 권리증과
은행 통장 사본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희가 제 약을 정리한다며 처방전을 자세히 보더군요. 어르신, 이 돈의 폐질은 언제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저는 그 약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약사로 일한 경험으로 볼 때 제게는 필요 없는 약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희 앞에서는 아침에 한 알씩 먹고 있어요.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희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럼 약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대로네요. 마치 제가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간병인이 왜 그런 걸 그렇게 자세히 체크할까요? 정의의 정체가 의심스러워서 몰래 조사해 봤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진짜였지만 최근 몇 년간 일한 곳들이 모두 문제가 있었어요. 2020년에는 치매 환자 학대 혐의로 조사받은 요양원에서 일했고, 작년에는 보험 사기에 연루된 재가요양센터에 있었더군요. 어느 날 정희가 제 수첩을 뒤지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수첩에는 아내 경숙이와 함께 모은 부동산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성북구 노인정 부지, 아리랑로 상가 건물, 그리고 몇 개의 소규모 토지까지. 재개발이 되면 가치가 몇십 배로 뛸 곳들이었죠. 정희 씨, 제 개인 물건을 왜 뒤지세요? 제가 따져 묻자 정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떨어뜨린 걸 주우려고 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희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는 걸. 미영이와 그 남자가 보낸 정보 수집원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밤에 혼자 있을 때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의 계획이 단순히 가족 내부의 탐욕이 아니라 외부 세력과 연결된 더 큰 음모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성북구 재개발과 관련된 어떤 조직이 노인들의 부동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본 기사가 떠올랐어요. 전국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재개발 예정 지역의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조직적인 범죄가 문제라고 했죠. 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간 쌓은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제 재산과 존엄을 지켜내야 했어요. 아내 경숙이와의 약속,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던 그 맹세를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모아두었던 중요한 서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깜빡하고 다른 곳에 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동산 등기권리증 원본이 없어졌어요. 서재 책상 서랍 맨 아래에 소중하게 보관해두던 것이었는데 어느 날 확인해보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복사본만 남아 있었죠. 은행 통장 3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40년간 꼬박꼬박 저축해온 돈이 들어있는 통장들이었어요. 평소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던 건데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청소하시다가 제 통장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어르신. 그런 중요한 건 건드리지 않아요.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40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세심하게 서류를 관리해 왔는데요. 중요한 것들을 아무렇게나 둘 리가 없었어요. 일주일 뒤 도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통장이나 권리증 어디 두셨는지 기억나세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재산 신고 관련해서 서류가 필요하대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무서 핑계까지 대면서 말이에요. 나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구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일부러 치매 환자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은행에 가서 재발급 받고 구청에도 가서 등기 관련 서류들 다시 뽑아올게요. 도진이는 마치 효자인 것처럼 말했지만 제 눈에는 그의 진짜 의도가 훤히 보였어요.
며칠 뒤 미영이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도진이가 받아온 서류들이에요. 서명하실 곳에 표시해뒀으니까 여기다가 도장 찍어주세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단순한 재발급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제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아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아버님 혹시 모르실까봐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아버님이 직접 하시면 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제가 제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잃게 되는 거였어요. 40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온갖 계약서를 봐온 경험으로 이 서류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할게. 제가 말하자 미영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절대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그날 밤 정희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중요한 서류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거든요. 복사기로 모든 서류를 복사하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를 샀어요. 요즘은 카드만 한 크기의 녹음기도 있더군요. 이걸로 정희나 아들 내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정희가 전화 통화할 때마다 녹음하고 미영이가 집에 올 때마다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정희는 정말로 미영이가 보낸 사람이었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성년후견인을 선정하고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력감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더 많이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일기를 쓰고 동네 상점에서 물건을 사며 영수증을 모으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제 정신 상태가 정상임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집 앞 우체통에 쌓인 택배 전표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책도 주문하고 생활용품도 사면서 제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증거를 남겼어요. 택배 기사분들과도 일부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주문하셨네요. 요즘 뭐 읽으세요? 아, 치매 예방에 관한 의학서적이야. 나이 들수록 공부를 해야 한다더군.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제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나가서 장을 보고 상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선생님, 오늘 마늘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약값 비싸다고 하시더니 지금도 약국하고 계세요? 아니, 은퇴했어. 그래도 약사 출신이라 건강관리는 잘하려고 동네 CCTV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일부러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산책 경로를 정하고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나갔어요. 치매 환자라면 불규칙한 행동을 보일 텐데 저는 정반대로 예우 계획적이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희의 행동을 몰래 관찰하는 것이었어요. 작은 녹음기를 거실 구석에 숨겨두고 정희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네, 맞아요. 한도연 씨는 아직도 너무 멀쩡해요. 서류 정리할 때도 정확하게 체크하고 계산도 틀리는 일이 없어요.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약도 안 드시는 것 같고. 약을 안 먹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죠? 상대방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대화하고 있었나 봐요. 일단 주변에서 계속 치매 환자 취급을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면 본인도 점점 의심하게 될 거예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저를 정신적으로 몰아세워서 정말로
치매가 걸리게 만들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또 다른 대화를 들었습니다. 성북구 재개발 승인 언제 날 예정이에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정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한도연 씨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보험 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그것도 진행 중이에요. 며느리가 남편 모르게 몇 개 더 가입했거든요. 생명보험만 해도 지금 15억 정도 돼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제 재산뿐만 아니라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몰래 보험회사에 전화해봤습니다. 한도연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 날 직접 보험회사에 갔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제 명의의 보험을 조회해달라고 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가입된 보험이 무려 5개나 되더군요. 모두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책정되어 있었고 수익자는 당연히 아들 도진이었습니다. 이 보험들 언제 가입한 건가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차례대로 가입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왔나요? 아니요. 대리인이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처리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제 서명이 있었지만 필체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40년간 처방전에 사인해온 저희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아내 경숙이와 함께 산책했던 길이 생각났습니다. 당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더라. 새로운 걸 배우고 익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데 경숙이의 말이 귀에 울렸어요. 그래요. 저는 아직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매일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고 더 영리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한도연임을 증명했다. 내 기억은 선명하고 내 판단은 정확하다. 누구도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 수는 없다. 아내와의 맹세를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함께 지켜온 것들을 끝까지 보호해내겠다고.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모든 흔적은 하나의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김태성, 지역 재개발 시행사 대표였어요. 정의와의 통화에서 계속 언급되던 그 남자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사해보니 김태성은 성북구 일대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방식은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 고령자들이 연이어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사망하면서 부동산이 헐값에 넘어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사시던 박영수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분도 큰 땅을 몇 개 소유하고 계셨는데 가족들이 급하게 팔아버렸더군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어요. 갑작스러운 치매 진단, 간병인 투입, 그리고 재산 처분 압박까지 마치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 김태성의 인맥을 조사하면서였어요. 그는 요양원 원장들, 일부 의료진, 심지어 보험회사 직원들까지 끌어들여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토지와 재산을 헐값에 빼앗는 것이 이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거죠. 제가 진료받았던 김 원장도 이 네트워크의 일원이었어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의 같은 간병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아들 도진이의 역할이었습니다. 도진이는 단순히 속아 넘어간 게 아니었어요. 작년부터 김태성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이 계획을 함께 세워왔던 거였습니다. 녹음기에 잡힌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도진 씨, 아버님 설득은 잘 되고 있나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생각보다 고집이 세서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사고로 보이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제 재산만 노리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제 목숨까지 위험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는데 약국에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사탕을 고르다가 아빠, 이 사탕은 너무 달아서 이가 썩을 것 같아 라고 걱정하던 그 아이가 말이에요. 하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거든요. 며느리 미영이도 이 음모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어요. 보험금 수령을 위해 제 서명을 위조한 것도 간병인을 섭외한 것도 모두 미영이가 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경찰서에 신고하자니 증거가 충분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들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깊숙이 뻗어 있는지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약국을 단골로 이용하시던 이정민 변호사님이었어요. 은퇴하신 지는 오래됐지만 젊은 시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로 유명하셨던 분이었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드리니 즉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한 선생님, 혼자 참 힘드셨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끝까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정말로 저를 배신한 것인지 아니면 김태성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것인지 말입니다. 이정민 변호사님과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위조된 서명, 허위 진단서, 그리고 김태성과 연결된 네트워크까지 충분히 법정에서 승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어요. 한 선생님, 이정변, 사기죄는 물론이고 문서 위조, 심지어 살인, 교사 미수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과 직접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변호사님의 제안으로 도진이를 사무실로 불러냈습니다. 아버지한테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빨리 오라고 했더니 금세 달려왔어요. 여전히 효자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많이 놀라셨나 봐요. 도진이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김태성과 나눈 도진이의 대화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 설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사고로 보이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도진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니?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보험금까지 노린 게 무슨 뜻이었다는 거야? 그제야 도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들키지 않았다면 끝까지 밀어붙였을 텐데 말입니다. 너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니? 김태성을 언제부터 알았고? 제가 추궁하자 도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작년부터요.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상담을 받으러 갔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녹음된 대화를 들어보면 도진이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게 명백했거든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한 주제에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제 기억은 흐려질지언정 진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스마트 스피커 송녹음, CCTV 기록, 위조된 서류의 원본이 공개되자 법정이 술렁였어요.
도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김태성은 끝까지 발뺌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도진이와 미영이는 사기죄로 각각 징역 3년, 김태성은 조직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김 원장과 정희도 각자 처벌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성북구 아리랑로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니 아내 경숙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 잘했어요. 우리가 함께 지켜온 것들을 끝까지 보호해냈네요. 제 기억 속에서 아내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직 살아 있었어요. 4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모두 잃지 않고 말입니다. 요즘은 동네 노인정에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기 전에 주변 상황을 먼저 의심해 보세요. 망각은 때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신의 존엄, 평생 잃고 온 것들에 대한 정당한 권리, 그리고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용기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단단한 약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맹세만큼은 끝까지 지켜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따스히 남아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